오늘 제가 미분법을 완성을 했는데요. 미분법을 완성해 놓고 여러가지 테스트 하다가 이거 좀 불편하다, 그러니까 속도가 생각만큼 안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CPU에서 함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GPU를 호출할 때 호출하기 전에 GPU 메모리를 할당을 한단 말입니다. 쿠다에서 함수를 실행하고 쿠다에서 실행이 끝나면 그 메모리를 또 프리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한 번의 연산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쿠다에서 CPU로, CPU에서 쿠다로 왔다리 갔다리 해야 할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메모리를 할당을 했다가 쿠다를 실행하고 쿠다를 실행한 후에 다시 쿠다 메모리를 릴리즈하고, 이게 반복이 되면 성능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래서 무슨 방법이 있을 텐데 하다가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는데요. 제가 이 링크는 동영상 아래 설명란에 넣어 놓을 텐데요. Using NVIDIA CUDA Stream Ordered Memory Allocator Part 1 그래갖고 이게 CUDA 툴킷 11.2부터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날짜가 2021년 7월 27일이니까 CUDA 버전 11.2가 나온 게 거의 1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CUDA Stream Ordered Memory Allocator는 최신 CUDA 기능인 겁니다. 나온 지 1년 정도밖에 안 된. 제가 이 내용을 쭉 읽어 봤는데요. 사용하기도 굉장히 편하게 잘 되어 있고요. 특별히 어려울 것도 없어요. 여기 보면 CUDA 버전 11.2부터 지원된다고 하거든요. Stream Ordered Memory Allocator 이거를 사용하면 성능이 2배에서 3배 정도 더 나온대요. 이 파트 2를 보면 Using NVIDIA CUDA Stream Ordered Memory Allocator 이거를 사용하면 여기에 벤치마킹이 있는데 이 스피드업이 속도가 얼마나 더 나오는지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제가 알고리즘을 만들 때 CUDA 멜록 이 함수를 사용했는데요. CUDA 11.2 그러니까 들어온지 1년 남짓 정도 된 CUDA 멜록 Async를 사용하면 속도가 작게는 3배에서 많게는 5배 정도 빨라진다고 합니다. 제가 CUDA로 연산하는 미분 라이브러리를 완성을 했는데요. 제가 만든 라이브러리는 실수뿐만 아니라 복소수 미분도 지원하고요. 벡터 미분도 지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CUDA 멜록 이 함수를 사용해서 구현을 했거든요. 이번 동영상 찍고 나서 CUDA 멜록 Async를 사용해서 다시 한번 구현해 볼 겁니다. 저는 절대로 CUDA 프로그래밍 전문가가 아닌데요. 올해 1월 말에 제가 처음으로 CUDA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저희 한글 유튜브 채널인데요. 여기 내려가 보면 C++ Parallel Heterogeneous Compute in 2022 그래갖고 이 플레이리스트에서 제가 56개의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 링크를 더블 클릭해보면요. C++ Parallel Heterogeneous Compute in 2022 그래갖고 이 플레이리스트에 58개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001 첫 번째 동영상에서는 제가 2022년도에 뭘 공부하겠다 그 목표를 설정한 동영상이고요. 두 번째 동영상은 NVIDIA CUDA 툴킷을 설치하고요. 이 동영상에서 셋업으로 시작되는 동영상은 대부분 환경 설정하는 동영상입니다. 앞부분에서는 CUDA 얘기가 조금 나오기는 하지만 가장 기초적인 거고요. 17번 동영상부터 시클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시클은 제가 두 번째 공부해 본 거고요. 쭉 내려가다 보면 29번부터 CUDA 잡서 1이 시작되는데요. 이 동영상을 눌러보겠습니다. 제가 올해 2022년 1월 말쯤에 CUDA by Example 이 책을 처음으로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CUDA 책을 처음으로 마음먹고 읽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1월 말입니다. 오늘이 6월 5일이니까 2월 한 달, 3월, 4월, 5월, 6월 6월은 지금 시작되었으니까 4개월이 되는데요. 5월 말까지. 이 중에 한 달 정도는 여러가지 다른 테스트가 있었고요. 실제로 CUDA를 공부한 거는
약 3개월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중간에 오픈GL 공부하는 것도 나오거든요. 쿠다 바이 example 이 책이 30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쿠다의 기초적인 것은 이 책에서 어느 정도 설명합니다. 이 책에서 이벤트도 나오고 스트림도 나오는데요. 이 책이 2013년도에 작성된 책이라 내용 중에는 상당히 옛날 그런 기능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올해 설 연휴 기간 동안 3, 4일에 걸쳐 읽었는데요. 3, 4일 동안 읽어갖고 이거 다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모르는 거는 이런 게 있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이렇게 쭉쭉 읽어 나간 거거든요. 책을 읽을 때 모른다고 그냥 건너뛰지 마시고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쭉 읽어 나가면 결국 나중에 그걸 다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책의 내용을 모른다고 건너뛰어 버리면 나중에 비슷한 설명이나 얘기가 나왔을 때 내가 내용을 몰라도 한번 쭉 읽은 기억이 있으면 그리로 다시 돌아가서 찾아보거든요. 그런데 어렵고 모르겠다고 그냥 책을 닫아버리면 나중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어디를 찾아야 될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고, 그래서 저는 책을 읽을 때 몰라도 저는 읽어요. 제가 쿠다를 공부한 지 약 3개월 정도 됐는데요. 3개월 공부해서 쿠다를 다 알 수는 없는 거고요. 제 아이디가 IQ95 더 카이트를 넣었는데요. IQ95도 공부하는 요령을 터득하면요 10년 쿠다 프로그램 한 사람보다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 동영상을 따라오시려면요 extension talk play fun.com 이 웹사이트에서 C++ 라이브러리 익스텐션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6월 4일 제가 어제 이 라이브러리를 업데이트 했습니다. 제가 라이브러리는 무료로 공짜로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하는데요. 그냥 제공하는 거 아니고 저에게 명시적으로 요청한 분에게만 제공합니다. 다운로드 컴플리트 소스 코드에 이 링크를 누르면요 이메일 폼이 나옵니다. 이 이메일 폼을 통해서 저에게 명시적으로 라이브러리를 요청하시면 다운로드하는 방법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링크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제가 어제 업데이트 했기 때문에요. 기존에 설치하신 분은 업데이트 하셔야 하고요. 기존에 설치하지 않으신 분은 이 링크를 눌러서 저에게 명시적으로 요청하시고 설치한 후에 제 동영상을 따라 하셔야 합니다. 제가 만든 라이브러리는 실수뿐만 아니라 복소수 미분도 지원하고요. 벡터 미분도 지원합니다. 복소수 미분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복소수 미분 엄청 쉽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복소수 미분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그 다음에 코시 리만 릴레이션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제 동영상을 듣고 여기에 나오는 이론 설명을 듣고 코딩을 해보면 여기에 나오는 웬만한 이론은 다 C++로 코딩이 됩니다. 진짜로 됩니다. 여기에 보면 Complex Integration Using Branch Cut 그래갖고 나오는데 제가 전에 가우스 쿼드라처를 사용해서 실수 범위에서 적분을 해봤는데요. 그거를 복소수를 지원하도록 쿠다 디바이스를 지원하도록 곧 수정할 것입니다. 적분이 되고 미분이 되고 방정식을 풀 수 있으면요 굉장히 많은 고급 엔지니어링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물론 미분 방정식 푸는 것도 조금 배우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동영상을 잠시 조금만 오늘 동영상에 필요한 부분만 재생하겠습니다. Welcome back everyone to my lecture series on mathematical physics. Today's topic is going to be an introduction to functions of complex variables. There's some really fun and powerful stuff here, so get ready. Let's start with the really basic stuff. What do I mean by a function of a complex variable? Put simply, a function of a complex variable is a relation that maps a complex number z to another unique complex number w. Now, because the input z is composed of a real part and an imaginary part, like any complex number, the output w, which is also a complex number, is also composed of a real and imaginary part. Note that I've used I to denote the imaginary number here.
Generally, the real and imaginary parts of W will themselves be functions of the real and imaginary parts of Z. In other words, U and V will both be functions of X and Y. Let's try to make sense of this with an example. Suppose that my complex function is just Z squared. I can plug in my Z, which is X plus Yi, to rewrite this function as X plus Yi whole squared, which is X plus Yi times X plus Yi. I can expand this out to get X squared plus 2xyi plus Yi whole squared, and then use the fact that I squared equals -1 to write this expression as X squared minus Y squared plus 2xyi. So now my complex function f of z has been broken up into a real part u and an imaginary part v, which is exactly what we said earlier, that you can break up a complex function into real and imaginary parts, which can then be written as functions of the real and imaginary parts of the input variable z. So just like how a complex number z is a pair of real numbers put together, a complex function f is a pair of real functions put together. Eventually, our goal with complex functions is to do calculus on them. So things like differentiation and integration, specifically contour integration. But in order to do all that, we need our complex functions to be differentiable, to have their derivatives defined and continuous. This leads us nicely to the concept of holomorphic functions. A function f of z is holomorphic in a region R of the complex plane if it has a unique derivative at every point in R. What do I mean by derivative? How's the derivative defined for complex functions? Well, it's defined the same way as it is for real functions. In other words, the derivative of f of z, which is f prime z or df dz if you prefer Leibniz notation, it's the limit of delta f, which is a change in f, over delta z, which is a change in z, as delta z approaches 0. Now, here's where the connection between real functions and complex functions starts coming up. For a complex function to be holomorphic, or analytic, or regular, whichever term you like to use, the conditions that need to be met are much more stringent than the conditions for real functions. Recall that if you had a real function f of x, for f of x to be differentiable at some point a, you needed the limit of f of a plus h minus f of a over h. As h approaches 0, you needed that limit to exist. Notice that I'm using h to denote a small change in x, and I've done the same for z as well, so hopefully that's not too confusing. For this limit to exist, we need the limit from the right and the limit from the left to exist. Additionally, we need those two limits to equal each other. In other words, the function has to have its right derivative and left derivative equal each other at that point. If they weren't equal, as is the case of a function that has a corner like this, then the function would not be differentiable at that point, because its left derivative and right derivative are both different. So that limit, as h approaches 0, doesn't exist, because it has two unique values depending on the direction in which your h approaches 0. For a complex function, however, the criterion is much more stringent, purely because of the nature of complex numbers. For a real function, the real number x that serves as the input of the function, that real number can only approach a given value a from two directions, from the left and from the right, because x exists only on a number line. However, a complex number doesn't just exist on a number line, it exists on a whole plane. So it can approach a value a from above, below, left, right, from any diagonal direction. So a complex function has to be left differentiable, right differentiable, up differentiable, down differentiable, and diagonally differentiable, and it has to have its derivatives from all those directions equal each other for it to be considered differentiable at a given point a. So clearly this is a pretty strict requirement, but because this requirement is so strict, once we satisfy it, we'll have some really powerful results. But before we do that, let's look at some examples of a differentiable and a non-differentiable complex function. Our first example will be a simple cubic function. To check whether or not it's differentiable, let's just apply the definition of the derivative, which is df dz is the limit as delta z approaches 0
of delta f over delta z, which is the same as the limit as h approaches 0 of f of z plus h minus f of z over h. I'm going to omit writing the limits every time just to make things easy for myself. Anyway, f of z plus h is just z plus h whole cubed, and f of z is just z cubed, so we can plug that in, and then expand out the z plus h term. Now the z cubed terms in the numerator cancel out, and we end up with 3z squared h plus 3z h squared plus h cubed all over h. Now the h's in the numerator cancel out with the h's in the denominator, and we end up with a simpler expression that's 3z squared plus 3zh plus h squared. We're not done yet because we still have to take the limit as h approaches 0. And if we do that, we'll just get 3z squared, since these other two terms are going to cancel out. Now in this particular example, the direction along which delta z or which h approach 0 is irrelevant. It could approach from any direction, and it wouldn't matter because it ends up canceling out in the end. So from this fact, we can conclude that z cubed is a holomorphic function. And in general, we can say that a complex function, z to the n, is holomorphic, and its derivative is just n times z to the n minus 1, where n is a positive integer. The other example we'll be doing is f of z, which is u plus vi, is 2y plus xi. Again, let's use the definition of the derivative. The only difference is that now we have a function in terms of x and y instead of just z. So to make things easier, we'll use delta z instead of the h we used earlier. Because z itself is just x plus yi, it follows that delta z is just delta x plus delta y times I. So f of z plus delta z is 2 times y plus delta y plus x plus delta x times I. Subtracting f of z from this expression gives us 2 delta y plus delta x times I. And if we plug this into the definition of the derivative, we'll get the limit as delta z approaches 0 of 2 delta y plus delta xi over delta x plus delta y times I. Now here, the manner by which we make delta z approach 0 changes the value of the derivative we get. For instance, if we approach 0 along or parallel to the x-axis, so if we approach it from either the left or the right, that means delta y is always going to be 0, since only x is changing. So we're left with the limit as delta z approaches 0 of delta x times I over delta x, and that just equals I. However, if we approach 0 along or parallel to the y-axis, we approach it vertically, that means delta x is always going to be 0, and so we're left with the limit as delta z approaches 0 of 2 delta y over delta y times I, which is 2 over I, which is negative 2i. Now clearly, these two derivatives, one gives you I, the other gives you negative 2i, they're different. But for a function to be holomorphic, the derivatives along all directions have to exist and they have to equal each other. So we conclude that the function f of z, which is 2y plus xi, is not holomorphic. So even though f of z here is individually composed of two differentiable functions in real space, 2y and x, they're both differentiable in real space, the complex function f of z overall is not complex differentiable. It's not holomorphic. And that wraps it up for this video. In the next video, we're going to be going further with holomorphic functions, and we're going to start looking at the Cauchy-Riemann relations. In the last video, we looked at two examples of complex functions, one of which was holomorphic, while the other wasn't holomorphic. By holomorphic, I mean it was differentiable. For these examples, z cubed was holomorphic or differentiable everywhere, while 2y plus xi wasn't holomorphic anywhere. So how is it that a function with these real and imaginary parts was holomorphic, but a function with these real and imaginary parts wasn't holomorphic? It's because for a complex function to be holomorphic, we need some special relationships between its real and imaginary parts to be satisfied. So even though 2y and x are each continuous and differentiable in real space, the fact that they don't satisfy these special relationships as real and imaginary parts makes the complex function overall non-holomorphic.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real and imaginary parts of a complex function that need to be satisfied for it to be holomorphic are called the Cauchy-Riemann relations. In fact, there's two theorems that attest to this. The first theorem just says that if I have a holomorphic complex function, something like this, then its real and imaginary parts satisfy du by dx equals dv by dy. And the second relationship is that du by dy equals negative dv by dx. And these relationships are satisfied in the region R, where the complex function is holomorphic. These two equations or relationships are called the Cauchy-Riemann relations. All this first theorem says is that the Cauchy-Riemann relations are necessary conditions for holomorphicity. It doesn't say anything about them being sufficient. In other words, if a function doesn't obey the Cauchy-Riemann relations, then it can't be holomorphic. The second theorem, however, does talk about sufficient conditions. This guy states that if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in a region R of the complex plane, the first is that the partial derivatives of u and v with respect to x and y exist. The second is that they're continuous. And the third is that they satisfy the Cauchy-Riemann relations. If all these three conditions are met, then the function f of z, which is composed of the real part u and the imaginary part v, that function is holomorphic in the region R. I won't be proving any of these two theorems unless everyone gets pissed at me, in which case I will make a video. But in the context of a mathematical physics lecture series, I think stating these theorems should suffice. Now that we know about the Cauchy-Riemann relations, we can go back to our two examples and verify, using Cauchy-Riemann, why one is holomorphic and the other isn't. So if I copy this from up here, there we go. So let's verify that z cubed is holomorphic using the second theorem. Well, the real and imaginary parts u and v are both polynomials, so clearly their partial derivatives must exist and must be continuous, so that's not a problem. But are the Cauchy-Riemann relations satisfied? Let's check. The partial derivative of u with respect to x is just bring the power down and then reduce it by 1, 3x squared minus 3y squared. Because remember, y is just a constant when we're taking the partial derivative with respect to x. The partial derivative of v with respect to y is also 3x squared minus 3y squared. And now x is constant in this case. If we go back to the Cauchy-Riemann relations, we know that du dx must equal dv dy. And in this case, that's true. So the first relation works. Let's check the second relation. Partial u partial y is just negative 6xy, while partial v partial x is just 6xy. From the Cauchy-Riemann relations, these guys have to be negatives of each other, and in this case that's true. So we verified, using the second theorem, that z cubed is indeed a holomorphic function. Now let's verify that the second example, 2y plus xi, is not holomorphic. Again, 2y and x are both continuous and have continuous derivatives, so that's not an issue, which means all we have left is to check the Cauchy-Riemann relations. Here, du dx is 0 because there's no x in this term, and dv dy is also 0 because there's no y in this term. Since these two have to be equal, we've actually verified that the first Cauchy-Riemann relation holds. However, du dy is just 2, and the partial v partial x is just 1. Since these two have to be negatives of each other, the second Cauchy-Riemann relation isn't satisfied. Because of this, and because of the fact that from the first theorem, the Cauchy-Riemann relations have to be satisfied for a function to be holomorphic, we can conclude that 2y plus xi is not holomorphic, which is exactly what we found in the last video, albeit with a different approach. There's a couple of more theorems left, none of which I'll prove, sadly, before I end this video. One of these theorems is a really powerful one. What it states is that if I have a complex function that's holomorphic or differentiable in a region R on the complex plane, then that function is infinitely differentiable in the region R. So if the first derivative of my complex function exists and it's continuous, then it follows that derivatives of all orders of that function exist and are continuous. That's really powerful stuff. Another theorem
has to do with Taylor series expansions of complex functions. So again, if I have a function that's holomorphic in R, then I can write that function as a Taylor series around any point in R. This is because if it's holomorphic, then I know from the previous theorem that it's infinitely differentiable, which is why I can write a Taylor series for it. Because remember, when you want to write a Taylor series for a function of a single variable, you need that function to be infinitely differentiable about the point where you're expanding. And this is what this theorem makes use of. The radius of convergence of that Taylor series or power series will be the distance between z0, which is the point you're expanding about, and the singular point that's closest to z0, which is why I have a minimum in this expression. By singular point, what I mean is a point where f of z is not complex differentiable. It's not holomorphic. Its derivative isn't defined. So let's illustrate this idea of radius of convergence of a Taylor series of a complex function. Say I have a complex function 1 over z. We can clearly see that f is going to be undefined at z equals 0. So although I can't make a Taylor series expansion around z equals 0, I might be able to make one at, say, z equals 1. What this theorem says is that when I make a Taylor expansion of 1 over z about z equals 1, then the region in which my Taylor expansion works is a circle centered at z equals 1 with a radius of 1. Note that because complex numbers exist on a plane, the region of convergence is now a circle instead of a mere interval, because remember, in real functions you had an interval of convergence, but for complex functions you have a region of convergence, because complex numbers are effectively two-dimensional numbers. I'm going to state one last theorem before ending this video. This theorem states that if I have a holomorphic function f, then its real and imaginary parts both satisfy Laplace's equation in the region where f is holomorphic. It's actually very easy, dare I say trivial, to prove this just by differentiating the Cauchy-Riemann relations and doing a little bit of algebra. So because they satisfy Laplace's equation, the real and imaginary parts of a complex function, u and v, are considered harmonic functions. In fact, any function that satisfies Laplace's equation in a nice enough region can possibly be the real or imaginary part of a holomorphic complex function. Anyway, that does it for this video. But before I go, let me apologize for the fact that for most of this video I chucked a whole bunch of theorems at you without really proving anything. If theorems intimidate you, then I'm sorry, but for me it's kind of unavoidable to use them when teaching complex variables. But I promise that after I'm done introducing the basic concepts, I'll do my best to go over some applications and problems. Thanks for watching. 안녕하십니까. 제르반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5일이고요. CUDA, SYCL, OpenGL, OpenCL, MFC에 대한 133번째 동영상이고요. Numerical Analysis 16번째 동영상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Complex Derivatives Using CUDA, Analytic와 Holomorphic Function, f of z 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촬영합니다. 제가 이 Complex Number, 복소수로 미분하는 것은 전에 해봤었는데요. 전에 할 때는 CPU로 코딩을 했습니다. 이번에 드디어 CUDA로 완벽하게 구현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Analytic Function 또는 Holomorphic Function은 같은 개념입니다. 보통 수학책에 보면 Holomorphic Function이라고 적혀있는 데도 있고요. Analytic Function이라고 적혀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Holomorphic Function이라고 하면 Analytic Function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 동영상을 따라오시려면 122번 Numerical Analysis 15 이 동영상을 반드시 시청하시고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Partial Derivative, 그러니까 편미분을 어떻게 하는지 먼저 이해하시고 오셔야 하고요. 제가 말을 길고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고요. 작업 폴더 SYCL, OpenGL, OpenCL을 열고 123번 폴더에서 이 버튼을 누르고요. cplx der.iv.cu 그러니까 Complex Derivative 이런 뜻입니다. 엔터를 누릅니다. 좀 작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Partial Derivatives.cu를 열고요. 이 부분을 복사해 옵니다. 여기다 붙여 넣겠습니다. 우리가 namespace alias TCE를 많이 사용할 건데요. TCE는 Talk Play Fun CUDA Extensions라는
네임스페이스의 네임스페이스 엘리아스가 TCE입니다. 이거 많이 사용하니까요. 이거 기억하셔야 하고요. 컨트롤 B를 누르고 여기에 이런 링크를 붙여 넣겠습니다. 이전 동영상 112번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꼭 시청하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Introduction to Complex Function 이거를 컨트롤 클릭하면요. Welcome back everyone to my lecture series on 아까 제가 보여줬던 Introduction to Complex Function 이 플레이리스트의 첫 번째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이거 동영상 17개밖에 안 되는데요. 이 17개만 시청하셔도 컴플렉스 넘버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은 확실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 하나당 10분, 15분 내외인데요. 저는 이거 여러 번 시청했습니다. 그러면 void test complex derivatives 1 이렇게 함수를 하나 만들고요. int main에다가 이 함수를 붙여서 메인 함수에 넣고요. 여기에서 using complex t thrust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건데요. thrust에 complex 더블을 complex t로 정의합니다. 그 다음에 return type을 정의하는데요. using return t는요 std array에 complex t가 2개입니다. 우리가 std array를 사용했고요. array의 엘리먼트가 complex t이고 개수는 2개입니다. auto w를 만드는데요. 이 w 함수는 auto jet을 받고요. 여기에 세미콜론을 잊어버리면 안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w는 복소수 함수인데요. 이거를 CUDA 디바이스 GPU에서 실행할 겁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이 키워드를 절대 잊으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GPU 디바이스에서 실행하기 때문에 이 디바이스 이 스위치를 반드시 넣어 주셔야 합니다. 리턴을 하는데 z 곱하기 z 곱하기 z을 리턴을 하고요. 다시 말해서 w는 z의 삼승입니다. w를 정의했고요. auto w d는 이 w 함수를 미분한다 이런 뜻입니다. 역시 디바이스를 넣어 주셔야 하고요. auto z과 동일한 아규먼트를 사용합니다. 세미콜론 잊으면 안되고요. 여기에서 auto dr을 사용하는데요. 이 r은 실수부에 대해서 w를 미분한다는 뜻입니다. w를 캡처해야 되고요. TCE는 CUDA extensions 이 네임스페이스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 함수에 derivative adapter라는 함수가 들어있고요. TCE에 sequence t라는 타입이 들어있는데요. 이거는 타입입니다. 이 sequence t는 이렇게 해서 go to definition 해보면 integer sequence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sect는 integer sequence이고요. element 타입이 unsigned int입니다. 이걸 닫고요.
우리가 지금 이 함수를 미분할 건데요. w, z 이 함수를 미분할 건데 이 함수에서 z의 아규먼트 위치가 0번째입니다. 그래서 0을 제공하고요. 이 자체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함수를 호출하려면 여기다가 인스턴스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절대 안됩니다. 그 다음에 컴플렉스 t는 우리가 여기서 정의한 컴플렉스 넘버인데요. 여기에다가 h를 지정해 준다. 실수 부분을 00, 1로 잡고요. 허수부는 0.0 실수로 이렇게 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w를 미분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w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z를 파라미터로 받아서 z를 여기다 써줍니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요, dw dx 즉 derivative in the direction of real number x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w를 미분을 하는데 이 w를 미분하는데 x축 방향으로 미분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0은 이 인수 z에 대해서 x축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w를 미분할 때 파라미터로 받은 z를 미분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오토 di는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조건이 동일한데 실수부 컴플렉스 넘버의 실수부는 0이고 허수부를 0.01 이렇게 잡으면요, 이거는 dw of dy derivative in the direction of imaginary number y라는 뜻입니다. 제가 여기 dx, dw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요. x가 실수를 나타낼 필요는 없는데요. 제가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dy 부분이 0.01이고요. dx x 부분이 0.01입니다. 나머지는 0이고요. 그래서 실수부에 대해서 미분을 했고요. 허수부에 대해서 미분을 했습니다. 이 두 결과가 같으면 애널리틱 펑션입니다. 리턴을 하는데요. 제가 여기 빼먹은 게 있는데 리턴 타입을 정해줘야 합니다. 리턴 타입은 여기에 우리가 array, 배열, 복소수를 2개 반환한다고 정의했기 때문에요. 이 리턴 타입을 정해주고 이 dir 자체가 복소수이고요. 복소수인데 허수부로 놓습니다. dir을 실수부로 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w를 그러니까 w of z는 z의 3승인데 이거를 x축 방향으로 미분한 거고요. 이거는 y축 방향으로 미분한 것입니다. 이 두 결과가 동일하면 w 함수는 그러니까 이 함수는 애널리틱한 겁니다. 애널리틱 하면 로렌츠 시리즈가 존재하고 라플라시안 이퀘이션이 성립합니다. 이거를 이제 미분을 하는데요. SED 벡터로 넣고요. 컴플렉스 t에서 zset은 아규먼트입니다. 여기에 복소수를 제공을 하는데요. 복소수
하나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기에 속에 중괄호를 넣었고요. 0.0 0.0 그러니까 앞에 오는 거는 실수부가 0.0인 복소수고요. 뒤에 오는 거는 허수부가 0.0입니다. 그래서 이때 complexity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 이미 정의를 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정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고 세미콜론을 넣습니다. 다른 복소수에 대해서도 테스트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복소수인데요.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1 이렇게 넣어도 상관없고요. 복소수를 하나 더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번에는 2, 3 이렇게 넣어 볼 텐데요. 그러니까 ZZ은 이 W의 파라미터 Z에 대한 아규먼트로 사용할 것입니다. 오토 데리버티브즈 이렇게 하고요. 이 함수를 여기다 접어 올리고요. 이 함수를 부르는데 TCE 프로세스 람다고요. 우리가 이 DW를 미분할 거니까 이 함수의 return 값이 필요합니다. return t를 보내면 됩니다. return t를 보내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DW를 미분하니까 DW를 여기다 보내고요. DW의 아규먼트로 ZZ를 보냅니다. 세미콜론 하고요. print derivative 이렇게 해서 derivatives and L로 하겠습니다. 예, 뒤에 대문자 L을 쓰게 되면요. carriage return을 2개 넣겠다는 뜻입니다. 따라오는데 많이 어렵습니까? 제가 이렇게 힘들게 동영상을 촬영하는 이유는요. 제가 이 라이브러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었어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버리면 다 잊어버립니다. 나중에 이걸 다시 쓰려면 소스 코드를 안 보면 사용하지 못해요. 한동안 또 헤매요.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해 놓으면 나중에 잊어버렸을 때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명령줄 프롬프트를 열고요. nvcc std C++ 17을 사용해야 하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NVIDIA에서 NVCC가 곧 C++ 20 표준을 지원할 것입니다. 제가 이 라이브러리를 C++ 17 표준으로 만들었는데요. C++ 17로 만들었기 때문에 코딩하기가 굉장히 버거웠고요. 또 디버깅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C++ 20의 컨셉트 개념을 사용하면 훨씬 더 깔끔하고 이쁘게 코딩할 수 있는데 오늘 현재 쿠다가 C++ 17만 지원하기 때문에 엄청 고생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O n.exe 출력 파일이고요. extended 람다를 사용하고요. expt relaxed context per x ptx as 마이너스 하고 suppress stack size warning 하고요. 파일 이름이 cplx driv deriv.cu입니다. 빌드가 되었고요. 이 명령줄 프롬프트 스트링을 복사해서 여러분이 참조할 수 있도록 붙여 넣겠습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cls하고 n을 쳐보면 이렇게 무지막지한게 나왔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꺽쇠 속에 복소수가 2개가 들어있습니다. 요 꺽쇠 속에 복소수가 2개가 들어있고요. 꺽쇠 속에 복소수가 2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괄호 속에는
복소수 하나, 복소수 두 개, 복소수 상이 하나, 둘, 세 개가 들어있는데요. 아규먼트 ZZ에 대해서 하나, 둘, 세 개의 복소수점에서 복소수 상을 각각 만드는데, 앞에 오는 거는 여기에서 dr 실수 부분에 대해서 in the direction of real number part라고 하겠습니다. 실수부 x에 대해서 미분을 한 거고요. imaginary number part y 허스부에 대해서 미분한 게 각각 한 개 이상으로 나옵니다. 실수 부분 방향으로 미분한 것과 허스 부분 방향으로 미분한 게 항상 같아야 합니다. 실수 부분 방향으로 미분한 것과 허스 부분 방향으로 미분한 게 항상 같아야 홀로모픽, 즉 애널리틱 펑션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이 부분은 포지티브이고 이 부분은 네거티브인데, 우리가 지금 알지브레이크하게 대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수치 해석학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런 미세한 차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15, 36, 마이너스 15, 36 동일하고요. 우리가 대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뉴메리컬하게 계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정해 줘야 됩니다. 여기서 바로 해도 되고요. 여기서 해도 되는데, 이거를 TCE adjust 0 이렇게 처리합니다. TCE adjust 0 이렇게 함수로 아주 미세한 오류를 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빌드 해보고요. CLS N 이렇게 하면 실수 방향으로 미분한 것과 허수 방향으로 미분한 게 동일하고요. 실수 방향으로 미분한 것과 허수 방향으로 미분한 게 동일하고요. 실수 방향으로 미분한 것과 허수 방향으로 미분한 게 동일하기 때문에 이 복소수 함수 W는 Z의 3승은 홀로모픽 펑션이고요. 다른 말로 애널리틱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복소수 함수 W가 홀로모픽 또는 애널리틱 펑션이면 로렌츠 시리즈가 존재하고요. 라플라시안 이퀘이션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홀로모픽 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애널리틱 함수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거를 2로 바꾸고요. 이 함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 넣겠습니다. 여기에서 auto W는 역시 람다인데요. 쿠다 디바이스에서 실행하기 때문에 디바이스 키워드를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auto X, auto Y 세미콜론 잊으면 안 되고요. return을 하는데 complex t를 return을 하고요. 실수부가 2.0 곱하기 y고요. 허수부가 x입니다. 세미콜론 하고요. 그러니까 w는 2y 플러스 x I, 이때 i는 imaginary unit 이고요. 이 함수를 미분을 하는데요. auto wd는 이 w를 캡처해서 여기다 보내고요. 역시 디바이스가 필요하고요. w의 파라미터와 동일하게 지정해주고요. return 탭은 return t입니다. return t는 array인데 엘리먼트가 복소수이고요. 두 개를 리턴합니다.
여기에 세미콜론 잊어버리면 안되고요. 오토 dr은요 tce derivative adapter 이 w를 미분을 하는데요. x를 기준으로 미분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tce sequence t에서 x에 해당하는 게 0, y에 해당하는 게 1이기 때문에 x에 대해서 미분하려면 0을 보내줘야 하고요. 이 자체는 타입입니다. derivative adapter는 함수이고요. 그래서 인스턴스로 만들어줘야 하고요.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0.001인데요. x가 실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값은 델타 x 또는 h를 나타내는 거고요. h 값이 0.01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w를 미분하기 때문에 여기에 w를 써주고요. 이 w 함수는 두 개의 파라미터 xy를 받기 때문에 x와 y를 이렇게 써줍니다.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넣고요. 이거는 di이고 여기에서 두 번째 파라미터 y에 대해서 미분하기 때문에 이게 1이 돼야 하고요.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 0.001이 나타내는 값이 델타 y에 해당하는 거고요. 아까 위에서 여기에서 이 컴플렉스 t는요 제가 여기에 줄바꿈 하나 하고 이거는 dz 델타 z를 나타내는데 h고요. 이 부분은 실수부에 대해서 미분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dx가 되는 거고요. 델타 x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도 줄바꿈을 좀 하고요. 컴플렉스 t 이 부분이 dz에 해당하고요. h에 해당하고 허스부에 대해서 0.001이기 때문에 델타 y에 해당합니다. 이것도 델타 x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하고요. 아래로 내려와서 여기서 이 값의 의미를 델타 x고요. 이 값은 델타 y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우리가 y 1에 대해서 y에 대해서 미분하고요. 이 경우에 0은 x를 나타내기 때문에 델타 x가 되는 겁니다. 리턴을 하는데요. 이거는 리턴 타입이 리턴 t이기 때문에 리턴 팁은 두 개의 복소수입니다. 여기다가 tce adjust 0 이렇게 해서 dr tce adjust 0 dr 이렇게 해서 w를 미분하는 wd를 완성을 했고요. 여기에서 sed 벡터 이번에는 이 x 값을 제공을 하는데요. x 자체는 타입이 더블입니다. 그래서 더블 쓰고요. xx로 놓겠습니다. 0.0 4.0 5.6 7.2 제가 아무렇게 넣은 겁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고요. 이거는 YY고요. 그러니까 이 값은 W의 Y 값에 대한 파라미터 Y에 대한 아규먼트로 사용합니다. 이때 X와 Y는 타입이 더블이기 때문에요. 더블로 써준 겁니다. 오로 derivatives TCE 프로세스 람다이고요. WD를 호출할 건데요. WD의 return 타입이 return T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공을 해줘야 하고요. WD 이 함수를 호출해서 실행을 하는데 WD는 두 개의 인수 X와 Y를 받기 때문에요. 이 자리에다가 XX, YY를 제공을 해서 CUDA에서 실행합니다. print derivatives 이렇게 해서 and L 이렇게 하면 함수가 완성이 됩니다. 명령줄을 꺼내고요. 다시 빌드합니다. cls n 이렇게 해보면요. 앞에 나오는 거는 우리가 여기에서 derivative 1에 대한 거고요. 뒤에 나오는 거는 derivative 2, 즉 이 함수를 미분한 건데요.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X쪽으로 미분한 값과 Y쪽으로 미분한 값이 다릅니다. X쪽으로 미분한 것과 Y쪽으로 미분한 게 값이 다르고요. 00, 44, 56 이렇게 했는데 이 값을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값을 바꿔도 다시 빌드해서 실행해 보면요. cls n 역시 동일한 값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내상이 반복되는데 X축 방향으로 미분한 것과 Y축으로 미분한 복소수가 값이 항상 다릅니다. 이 함수를 손으로 미분해보면 이 결과를 바로 알 수 있는데요. X축 방향으로 미분한 것과 Y축 방향으로 같은 점 00에서 4, 5에서 5.6, 6.6에서 미분한 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 함수는 none, 홀로, 모픽 펑션이고 다른 말로 not analytic 펑션입니다. 그래서 이 W는 로렌츠 시리즈가 존재하지 않고요. 라플라시안 이퀘이션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함수 같은 경우는요. 첫 번째 결과는 실수 부분으로 미분을 하든 허수 부분으로 미분을 하든 실수 부분으로 미분을 하든 허수 부분 방향으로 미분을 하든 항상 값이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홀로모픽 펑션입니다. 앞에서 제가 영어 동영상을 보여줬을 때 그거를 올바르게 시청하셨다면 여러분은 복소수의 미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신 거고 복소수 해석학의 기본 바탕을 탄탄하게 깐 것입니다.